문재인 정권에서 지적하고 싶은 두 번째 점은 뭐냐면은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죠. 더구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이런 어떤 좀 전문적인 영역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전월세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있는데 여기 임대차 3법 또한 졸속 통과됐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고찰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즉, 임대차 3법 중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2년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죠. 일례로 현실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즉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먼저 물어봐서 뭐 예스냐 노를 대답해서 매매할 때 그렇게 표시하게끔 하는데 처음에 이것을 이제 공인중개사의 어떠한 확인 설명서에다가 표기하게끔 하려고 했던 거죠. 어떠한 공인중개사법 혹은 시행 규칙을 고쳐서 정부의 졸속으로 처리했던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으로 또 넘기려고 하다가 공인중개사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많이 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니까 그 책임을 슬쩍 매도인한테 떠넘겼다 이 말이에요.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 사적 자치한 매매계약입니다. 여기에 매도인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가서 이 매수인이 들어오기 전에 또 들어온 다음에 계속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책임지고 표시하게 해서 그 책임을 진 상태에서 매매를 해라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법이죠. 웃기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원래 임차인에게 유리하게끔 지어진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그전에는 행사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다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가서 말을 바꿔서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생각해보니 주변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러 사정이 있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게요 라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새로운 매수인한테 왔을 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표시하게끔 하는 것조차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 전에 한 모든 말들은 다 뒤집어 엎어놓고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가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기로 하고 임차인이 협조해 주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말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양 당사자 아니죠. 세 명이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이 각각 다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거죠. 자, 매도인은 임차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 이전에 임차인한테 내가 이거 팔아야 되는데, 즉 현실에서는 전세 끼고 파는 거죠. 전세나 월세 끼고 팔아야 되는데 너 2년 있다가 너 그냥 더 갱신하지 않을 거지? 라고 물으면은 임차인이 네 그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이제 뭐 각서를 썼다고 칩시다. 요즘 뭐 매매계약에다 표시했다고 쳐요. 그 매도인이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임차인이 뭐 그냥 이사를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기간이 와서 내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편매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매수인은 물론 자기가 입주하게 되면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내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그쪽에 거주할 생각이다, 거주할 예정이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 전에 매수인이 그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즉 임차인이 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이사 가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반드시 입주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서 매수인은 전세 끼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전세가 오르기 때문에 이 사람 내보내고 다른 전세를 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임차인이 그냥 옛날에 가격에서 5%만 올려주고 계속 살게요라고 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 제가 생각했던 금액에서 빵꾸가 나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매수인이 임차인의 그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정해진 것밖에 없죠. 즉 매수인이 자기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입주할 예정이다라고 통보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매수인이 거절 생각이 없을 수도 있죠.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임대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그걸로 잔금을 치러야 되겠다. 이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으로 전세를 줘서 여기서 올 전세금을 많이 올려서 그 돈으로 나는 뭐 잔금을 치르든가 다른 뭐 어떤 계획한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임차인이 말을 바꾸는 거죠. 예전에는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매도인은 너 나간다 그러지 않았냐, 약속 위반이다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임차인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예전에 불리한 것은 전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게요라고 했다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게요라고 말을 바꿔도 얼마든지 법에서는 용인해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각 세 사람이 할 말들이 다 있어요. 이것은 법원으로 갑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근데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졸속으로 통과됐다는 거죠. 여당이 뭐 굉장히 어떠한 뭐가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 없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 없이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나서 문제가 터지니까 처음에는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지우다가 공인중개사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은 매도인한테 슬쩍 떠넘긴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즉 시장을 모르고 전문적인 영역이 없이 비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시장을 대충 뭐 파악한 상태에서 정책을 어설프게 펼쳐나간단 말이죠. 왜 이러한 인사를 하는가? 왜 이러한 잘못된 인사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자신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 편이 있는 사람들을 쓰다 보니 사람들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더라도 그 분야의 전공자가 와서 그 분야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풀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정책과 어설픈 부작용만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같은 현상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시장을 잘 모른다는 사람들, 전문적인 영역이 없다는 것과 더불어 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어느 한 분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도세율을 뭐 몇 프로 올린다든가, 뭐 장기부 특별공제를 몇 프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제로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제 계획을 하려면은 전반적으로는 추슬이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 문제를 잡으려면은 수요 억제 정책만 펼치고 있는데 수요 억제 정책과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정책과 지금 어설프게 하고 있는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 이것을 어설프게 하지 않고 아주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2년 보유, 즉 우리가 주택을 2년 보유 내지는 이번에 요건이 강화돼서 2017년 8회 대책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첨가됐습니다만은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나요? 물론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주택을 평생에 걸쳐서 20년, 30년, 40년 보유한 사람들은 평생 집에 한 채 보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세를 부과할 때 많은 혜택을 줘야 되죠. 그래서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장기부여 특별공제율을 적용한 취지 자체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계산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0년, 30년, 40년 보유하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장기부여 특별공제율로 많은 부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가 가는 제도죠.
그렇지만 2년에 한 번씩 파는 사람들은 왜 양도세를 다 비과세하는 거죠? 이거 전 국민 투기꾼 만드는 거 아닌가요? 2년에 한 번씩 집을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10번을 사고 팔고 있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 투기꾼 만드는 제도 아닙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과 함께 공급 확대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과 그리고 나서 근본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요. 해당 부처와 함께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시에 적용해야 될 문제죠.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이 다 좌절하는 그 부동산 공화국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권만 양산하는 이러한 정책을, 이러한 현실을 막으려면은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그 어떤 대규모적인 그리고 이러한 그 근본적인 개편 없이 세제 개편도 그렇죠. 양도세 부분도 마찬가지죠. 양도세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양도세를 수술해야죠. 수익권도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우리가 일반 주택과 보면은 다르죠. 고가주택 9억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일반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고가주택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법을 만든 사람도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반 주택보다 엄청나게 많이 배정한 거죠. 이러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게 각개전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그 능력 있는 부처와 함께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활기찬 부자에서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점 그리고 향후 예상까지 다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